자, 우리 영원한 경제 가정교사 최면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교수님, 진짜 모발 맞죠? 왜 또 그래? 가끔씩 그 생각 하거든요. 당신 몰래 생겼어. 만져보고 싶다. 자, 제목부터, 자, 시작하시죠. 요즘 보면 1년 만에 나라 완전히 말아먹고 파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일본 가기 전에 제3자 변제안 미리 터뜨리더지만은 이번에 합의가 된 것 같아요, 이미. 군사 지원이요. 참, 걱정이네요. 러시아 교민들도 걱정이고, 네, 러시아에서 전쟁 개입으로 간주하겠다, 이렇게 가고 앉았으니까는.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건지. 지금 경제 걱정할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위에 파란색 선은 6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이에요. 특히 청년층들은 이제 마이너스로까지 지금 진입을 하고 있고요. 일자리가 그렇고요. 자, 넘겨보세요. 그거 제가 할까요? 저 혼자 하고. 청년층 취업자 증가가 문재인 마지막 1년하고 윤석열 첫 1년. 하늘색 이게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고, 주황색이 이제 쫙 내려가잖아요. 이것만 아니라 무역도 다 똑같습니다. 그림이 다 비슷해요. 자, 넘기세요. 실질임금이라는 것은 물가 상승률을 이제 고려해가지고 이제 계산을 하는 건데, 전체 임금 노동자들의 평균 월급입니다. 역대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어요. 이게 역대 최고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명목임금까지 떨어졌어요. 끔찍하죠. 소비 심리가 완전히 죽어가고 있는 거죠. 자, 넘기세요. 이게 경상수지 변화 얘기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 마지막 해하고 윤석열 정부 이제 첫 해하고 보게 되면은 평균 한 64억 달러 정도 쭉 줄어들어. 그러니까 뭐 어느 거 하나 하는 게 경제 지표가 지금 제대로 된 게 지금 없을 정도로 지금 계속 악화되고 있는데, 자, 넘겨보세요. 이게 이제 환율인데요. 파란색 기둥은 달러 가격입니다. 주황색 선이 원달러 환율이요. 원래 되게 이제 같이 갑니다. 다른 나라 통화들도 그렇고요. 달러가 강하면은 우리나라 통화가 지금 떨어지고, 이게 이제 정상적인 모양인데, 한 달 전부터 이상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달러가 약해지면 우리나라 돈은 강해져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더 약해지고 앉아있는 거예요. 빨간색 선으로 동그라미 쳐는 데가 뭐냐면, 지난주 주말에 달러 수합 발표한 겁니다. 350억 달러 땡겨 쓰겠다. 국민연금이 달러를 매입해가지고 해외 투자 그러니까는 그게 환율을 올린다 그래가지고 한국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외환보유고를 갖다 써라. 그걸 인해서 하루 정도는 쭉 떨어졌어요. 환율이요. 동그라미 친 부분이 그 부분이요. 1,200원대 갔죠. 네. 하루. 1,200원대로 쭉 내려갔어요. 딱 하루 갔죠.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올라가는데. 오늘도 올라갔어요. 오늘 엄청 올라갔습니다. 다른 나라 통화들보다, 통화가치보다 큰 폭으로 하락했어요. 한 두세 배 정도 더 하락을 했어요. 이게 상당히 안 좋은 징조죠. 지난해 우리가 가장 많이 통화가치가 하락한 게 엔화였었어요. 근데 지난 2월 달부터 보게 되면은 엔화는 한 4% 하락했는데 원화는 그 2배인 8%가 하락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엔화 같은 경우는 같이 움직여요. 달러하고요. 근데 우리나라 돈만 관계가 깨져버린 거예요. 이게 안 좋은 징조거든요, 이게요. 한국 돈 못 믿겠다, 지금 이렇게 보이는 거죠. 작년 말에 제가 계속 얘기했던 약탈적인 그 펀드들이 한국 타겟으로 노리는 거 아닐까? 예, 그럴 때 조건이 있습니다. 월가는 워싱턴하고 항상 소통을 합니다. 미국이 정책 변경이라든가 방향 변화할 때 그걸 미리 입수하고 선제적으로 먼저 움직입니다. 돈들이요. 미국의 금융정책에 변화가 생길 때 그때를 이제 노릴 거예요. 사람 몸도 어떤 사람은 감기에 걸리고 어떤 사람은 안 걸리는데 똑같습니다. 경제도요. 우리의 대비책은 없는 거죠. 우리나라가 지금 경상수지가 1, 2월 달 적자로 이제 완전히 돌아섰지만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이나 해외에다가 주식 투자하잖아요. 배당 소득 받잖아요. 그걸로 지금 막고 있는 거예요. 그나마요. 근데 이건 국가에서 쓸 수 있는 돈이 아니거든요. 개인들이나 기업들 돈이잖아요. 경상수지 안에 이게 그러니까 포함돼가지고 지금 허수로 지금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외국인들은 그걸 다 알죠. 우리나라 이 지표들을 다 이제 알고 있으니까는 때가 이제 이게 무르익으면은 그때는 이제 그러니까 투기 자금들이 공격해 올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조건이 무르익고 가는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불안해요. 그렇죠. 상당히 안 좋아지고 있는 거야. 굉장히요. 그동안에 따로따로 움직이고 완전 이런 것은 없었거든요. 굉장히 안 좋은 징조죠. 국가재정을 오늘 뉴스공장 들으셨죠? 아침에. 네, 뉴스공장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네, 대체. 자, 그 다음에 이제 윤석열이 미국 가는데 이게 지금 참 걱정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이게 반도체 산업의 산업 생태계입니다. 모든 산업은 그 산업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스마트폰을 만들려면 기존의 전화기하고 어떤 차이가 있다. 어떤 기능들이 들어간다. 이런 걸 설계하고 디자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산을 하는 겁니다. 선진국은 뭐냐면 이 전체 과정을 다 할 수 있는 게 선진국이에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자기들 인건비로 안 맞으니까는 이거 주는 것 뿐이에요. 생산할 능력이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반도체 중에서 소위 머리에 해당되지는 설계하는 것은 미국 기업들이 다 하고 앉아 있는 거죠. 애플, 퀄컴, 엔비디아. 그거를 이제 설계한 거대로 생산해 주는 애들이 대만의 TSMC죠. 소위 말해서 파운드리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제 메모리 부분의 반도체를 생산하는 거고. 머리에 해당되는 반도체는 파운더리에서 만드는 것이고. 그렇죠. 머리가 계산을 하면 저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장 장치에 해당되는 걸 삼성이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역할 분담이 돼 있는 거예요, 지금 국제적으로는. 우리가 그동안에는 전체 반도체 산업의 생태계에서 한 꼭지를 맡아서 했던 거예요. 국제 분업 체계 속에서 이제 가능했던 건데, 지금 미국이 중국을 못 크게 하려다 보니까. 이런 거 같잖아요. CPU는 미국이 설계해서 CPU 생산은 TSMC에 맡기고, 그 CPU가 계산한 데이터를 저장할 메모리는 삼성전자한테 맡기고. 그런데 이제 중국이 21세기에 들어와서 자기들도 선진국형으로 가겠다 이거예요. 팹리스 부분에 지금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요. 비백인 국가 기업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 백인 국가 기업들이었어요. 여기에 화웨이가 일로 들어간 거야. 지금 중국의 팹리스도 꽤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트럼프가 화웨이를 처음부터 타겟을 삼은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런 거네요. 모바일 생태계는 이제 휴대폰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죠. 미국이 머리를 먹고 거기에 대한 부품을 대만과 한국이 각각 분업 체계로 가져가고 있었는데 중국이 저 머리를 만들어야 되는구나. 화웨이가 그걸 하려고 하다가 트럼프 때 화웨이 막 때려잡았잖아요. 딸 체포하고 막 난리 났었잖아. 체포하고 막 그랬었죠. 니네가 머리를 하려고 그래? 안 되지. 그렇죠. 이제는 그 미래가 전기차하고 배터리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19세기에는 영국, 20세기는 미국 자기들이 산업 생태계를 주도했는데 21세기도 자기들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산업 생태계를 누가 만드냐가. 중국 2000년 이후에 공장장에 있듯이 스마트폰 중심으로 모바일 산업 생태계가 만들어졌잖아요. 미국은 산업 생태계를 만든 경험이 있다 보니까는 모바일 산업 생태계를 설계를 한 거야. 그 안에 반도체 생태계는 하위 개념으로 있는 거예요. 구글 같은 요 위에 이제 소프트웨어도 미국이 가져갔죠. 그렇죠. 우리가 경쟁력을 가지려면은 설계를 해야 되는 거를 아는 거예요. 머리 부분을 해야 된다는 거를요. 그리고 독자적인 소프트웨어, iOS도 이제 있는 거고, 그 안에서 생태계를 앱스토어를 통해가지고 뿌려놨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애플은 3조 달러 기업 가치까지 만들어 놓은 거예요. 모바일 생태계를 중국이 금융위기 이후에 흉내를 냅니다. 중국의 구글이라고 불려지는 기업, 바이두라고 있죠. 중국의 아마존이라고 불리는 알리바바 있죠. 중국의 페이스북이라고 불리는 텐센트가 있죠. 미국에서 볼 때는 자기들한테 도전을 하고 앉아있고, 거기다가 이제 이게 지금 모바일 생태계에서 미래차 생태계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이 전기차 부분은 먼저 튀어나갔죠. 그렇죠. 먼저 치고 나간 거야, 미국보다. 중국이 인공지능 기술에서 미국한테 별로 안 밀리거든요. 근데 중국의 급소가 뭐냐면 팹리스 부분에 들어갔지만은 메모리가 삼성전자보다 기술 격차 아직 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삼성전자한테 팔지 말아라. 중국하고 관계 끊어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국 발전 못하게 하려고요. 안보 타령하는 거 아니에요. 다 이건 핑계고 못 크게 하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랑 LG라든가 이런 전기차 배터리를 이제 미국에서 불러다가 여기서 생산해라. 보조금 지급을 받으려면 조건이 생산시설에 접근을 허용해야 하게 하라 그러고, 산업시설에 회계 장부도 다 공개하고, 그 다음에 중국 시장 포기하라 그러고 앉아있고. 그렇게 되게 되면은 한국 삼성 반도체는 수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더구나 기술까지 뺏길 수가 있어. 일본이 80년대 메모리 반도체에서 그러니까는 그 당시에는 압도적으로 1위였었습니다. 시장의 80%까지 차지할 정도까지. 지금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SK가 한 70%, 75% 차지하고 앉아있잖아요. 80년대 일본이 그랬었습니다. 그때 이제 미국이 내놓은 전략이 일본의 경쟁력을 죽이기 위해서 엔화 가치를 당시에 260엔에 1달러당 260엔에 있던 것을 125엔까지 그냥 반토막으로 50%를 그냥 절상시켜버리죠. 그러니까 물건값이 갑자기 2배가 된 거예요. 그게 유명한 플라자 합의죠. 1985년 9월 달에 뉴욕 플라자 호텔에 불러다 모아놓고서는 일본 기업들은 이제 D램을 이제 포기하고 그러죠. 그 팀에 이제 한국이 치고 이제 들어간 것인데. D램 포기해가지고 일본 반도체는 사실 망했어요. 이제 그때부터 이제 쇠퇴하고 미국이 그걸로 일본을 한편으로는 누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IT 인터넷으로 이게 그렇죠. 팽창해 나가다 보니까 자기들은 머리로 가겠다. 일본이 치고 올라오는 건 못 봐주겠고 하니까는 누르면서 우리가 중국 시장을 포기했으면은 보상을 받아야 될 게 아니에요. 윤석열 머리는 그게 없는 거죠. 그냥 미국이 시키는 대로만 그냥 할 뿐이지. 삼성전자의 경쟁력은 추락할 것이고 전기차 배터리 같은 경우도 그냥 미국에서 생산하라는 거 아닙니까? 내년이 2024년이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바이든이 지금 재선에 출마하겠다 그러잖아요. 바이든이 지난번 선거에서요 내놨던 공약 중에 하나가 제조업 일자리 500만 개 만들겠다는 거였었어요. 지난해 12월 달 기준으로 한 25만 4천 개가 지금 부족해요. 선거가 벌어지게 되게 되면은 공격받을 게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을 중국을 공격하는데 소모품으로 사용할 뿐만 아니라 도구로 지금 삼겠다는 거예요. 선거 운동의 도구로 쓰는 거죠. 예. 전기차 배터리도 중국 광물 쓰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그거 안 쓰게 되게 되면 가격 경쟁에서 많이 또 이제 떨어질 게 아닙니까? 반도체는 지금 현재 주력 산업이고 2차 전지는 지금 미래 지금 주력 산업인데 이 두 개가 다 이렇게 완전히 내놓은 자식처럼 이렇게 팽개치고 앉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한미 정상회담이 변곡점이 될 것 같아요. 일본은 플라자 합의가 자기들한테 가져올 미래를 몰랐어요. 미국은 자기 의도를 정확하게 가지고 플라자 합의를 한 것이고, 그때 일본은 미국을 다 사버린다고 할 정도였거든요. 블레이드 러너 첫 번째 영화 보면 금미래를 그린 건데, 뉴욕의 온통 간판들이 다 일본어야. 뉴욕 부동산을 일본이 다 사버린다고 할 정도였거든요. 지금 중국이 커가는 걸 미국이 절대 봐주지 않고 쳐버린 것처럼 일본 목을 쳐버린 거잖아. 엔화 가치가 2배나 강세가 되니까는 그 엔화면은 일본이 가지고 있는 엔화로 미국 거 다 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환상에 빠져 있다가 거꾸로 일본이 꼭 빠진 거죠. 그러니까요. 거꾸로 이해했지. 근데 미국의 의도는 정확했고, 그리고 그 결과가 30년 동안 일본의 성장이 없는 거 아니야. 월급이 30년간 그대로예요, 거기는. 그 이후에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번에 국빈만문이 그 플라자 합의처럼 두고두고 변곡점이 될 것만 같은 이 불안한 생각이 계속 든다는 거지. 삼성전자가요. 중국 시장 잃어버리게 되면 수입의 한 40% 이상은 될 것이고, 자기들이 갖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기술 부분이 만약에 노출되고 그러게 되면 그동안에 기술 격차 가지고 삼성이 이렇게 유지해 왔는데 그것까지 뺏기게 되면은 삼성이 차지하는 한국 경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잖아요. 그 결과가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은 아주 그냥 끔찍하죠. 더군다나 뭐 2차 전지 같은 경우 중국의 CATL도 들어가고 앉아 있잖아요. 자기들이 필요하면 허용도 하면서 한국한테 와서 그냥 공급하라는 거 아니에요. 예? 그것도 중국 광물은 사용하지 말고 우방 국가에 대한 배려는 하나도 안 보이는 거죠. 자기들 국가 이익만 챙기는 거예요. 지금 현 정권의 큰 문제는 뭐냐면요. 국가의 국정 운영 담당자의 제일의 가치는 국익이죠. 한미동맹은 그것의 수단이죠. 한미동맹은 국익을 위한 수단인 거지. 그게 어떻게 그 자체가 목표가 될 수 있습니까? 근데 이 정권은 한미동맹이 가장 위에 있는 거예요. 미국이 큰형님이고 바이든이 윤석열 당선되자마자 날라와가지고 국가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찬스를 본 거죠. 네, 그렇죠. 왔어. 호구가. 미국 애들은 그걸 다 알았죠. 이쪽에 다 들어주잖아요. 네? 다 들어주잖아. 그 상태가 지금 1년 동안 경제가 이렇게 파국 직전까지 가고 있는 거고 지금 국민의 생명까지 이태롭게 만드는 이 사태까지 오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윤석열이 지금쯤 자기도 대통령 한 거를 후회할 생각도 들 것 같아.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각계분야 전문가들한테 맡기면은 자기는 몰라도 각 다 돌아가지 않겠냐? 이 정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교수님, 본인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것도 있는 것 같아. 여론조사 가지고 불평하는 대통령 처음 봤어. 보좌관들이 그런 얘기는 하는 건 봤어도 직접 그 얘기하는 건 처음 봤어. 그 얘기는 뭐냐면요. 이 사람이 인해장막에 처했다고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은 잘못한 게 없어요. 주변에서 간신들은 이게 다 문재인 탓이에요. 네? 다 그러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문재인 정부 탓이다고. 주변에서 그 얘기를 하니까는 본인은 모르니까. 그렇죠. 이 사람은 경제에 대해서 일도 모르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경제만 모르나요? 말을 함부로 하시는 것 같은데 들으실 때 된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